변호사가 경비원 노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법원 차량 12대가 경비실 앞에 도착했고 그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34층짜리 오피스 빌딩. 매일 수백 명이 드나드는 이곳엔 한 명의 경비원이 있습니다. 73살 노인 정혜준. 모두가 그를 그냥 경비원 할아버지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 남자에겐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절대 알려져선 안 될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변호사가 이 노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이 뒤집혔습니다. 대체 이 경비원은 누구였을까요? 왜 판사와 검사들이 줄지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리고 뺨을 때린 그 변호사에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권력이란 무엇인지, 정의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품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실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즐겁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2024년 4월 22일 월요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층짜리 프라임 오피스 빌딩 그 1층 작은 경비실에 73살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혜준. 키는 175cm 정도. 약간 구부정하지만 여전히 곧은 어깨. 흰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경비복은 언제나 깨끗하게 다림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엔 작은 구두약통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혜주는 자신의 구두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솔로 먼지를 털어내고 구두약을 바르고 헝겊으로 광을 냈습니다. 반짝반짝. 73살 경비원의 구두는 언제나 새 신발처럼 빛났습니다. 명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플라스틱 명찰이 헐거워지면 혜주는 직접 바늘과 실을 꺼내 꿰맸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마치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임무인 것처럼. 빌딩 직원들은 그런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의 바른 할아버지, 말이 적은 분, 참 조용한 어르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 구부정한 어깨가 평생 무엇을 짊어졌는지, 그리고 그 반짝이는 구두가 한때 어디를 밟고 다녔는지. 혜주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서울 외곽,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 6평도 안 되는 방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냉장고 안엔 김치, 달걀, 우유, 식빵. 그게 다였습니다. 혜주는 아침마다 식빵 2장을 구워 먹고 우유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경비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 7호선을 타고 강남역에서 환승해서 30분을 더 걸어서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루트로.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73살 노인이 경비 일을 하는지, 왜 가족은 없는지, 왜 명절에도 혼자인지. 사람들은 그저 인사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비 아저씨. 수고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혜주는 괜찮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게 편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아무도 자신의 과거를 묻지 않는 것, 그저 경비원 할아버지로만 대해주는 것. 그게 그에겐 가장 큰 자유였습니다. 4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빌딩 지하 주차장. 까만색 BMW 7 시리즈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진입했습니다. 기익. 급브레이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38살 정장 차림의 변호사였습니다. 이름은 박도윤.
빌딩 27층에 입주한 유명 로펌 서울중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도윤은 빌딩에서 유명했습니다. 실력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갑질로 유명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경비원한테 반말하고 주차 자리 없으면 협박하고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윤은 지각 중이었습니다. 오후 3시 중요한 미팅이 있었는데 벌써 2시 35분이었습니다. 그는 주차장 차단기 앞에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빵, 빵빵. 하지만 차단기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에선 혜준이 천천히 버튼을 눌렀지만 시스템이 약간 느렸습니다. 불과 5초 정도의 지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겐 그 5초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빵빵빵빵. 더 세게 경적을 울렸습니다. 혜준은 침착하게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지금 바로 열어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바로? 벌써 30초 지났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이 조금 느려서요. 시스템 탓을 해? 네가 제대로 안 한 거지. 아닙니다, 고객님. 제가 버튼을 눌렀는데 시스템이. 닥쳐. 늙은이가 변명이 많아. 마침내 차단기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대로 차를 몰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경비실로 걸어왔습니다. 쿵. 경비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서자 좁은 경비실이 순식간에 압박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혜주는 의자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차단기가 조금 늦게 열려서. 아, 진짜 짜증나. 매번 이래? 아닙니다. 오늘 시스템이 유난히 느렸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사과? 사과로 되는 줄 알아? 도윤은 혜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73살 노인, 구부정한 어깨, 낡은 경비복. 그의 눈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몇 살이야, 할아버지? 70 넘었어? 예, 올해 73입니다. 73? 그 나이에 이런 일을 제대로 못해? 그럼 집에 가서 쉬든가. 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 지금 되게 중요한 미팅 있단 말이야. 근데 차단기가 안 열려서 30초를 기다렸어. 30초? 그게 얼마나 큰 시간인지 알아?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니네 같은 늙은이들은 진짜 답답해. 빨리빨리 좀 해. 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고객님, 제가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빠르게? 그게 최대한 빠른 거야? 도윤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을 둘러봤습니다. 더러운 경비실, 낡은 의자, 오래된 모니터,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이 뭘 알겠어. 도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혜주는 참았습니다. 평생을 참아온 사람처럼. 그런데 도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야, 할아버지. 나 27층 서울중앙법률사무소 변호사야. 박도윤. 알아? 예. 우리 로펌이 이 빌딩에서 제일 큰 임차인이야. 알지? 예. 그럼 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야,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고객님, 저는 모든 분들께 공평하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누가 공평하게 하래?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나 지금 진짜 화났어. 오늘 미팅 망치면 네 책임이야. 알았어? 혜주는 여전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시고 올라가시죠. 미팅 시간에 늦으시겠습니다. 진정하라고? 지금 나한테 명령해? 아닙니다. 걱정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걱정? 네가 나를 걱정해? 도윤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야, 너 같은 경비원 주제에 변호사 걱정한다고? 웃기지 마. 너나 제대로 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혜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 내뱉었습니다. 아, 진짜. 늙은이들은 대화가 안 돼.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았어? 혜주는 입을 열었습니다. 고객님, 저도 사람입니다.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깐, 고요했습니다. 도윤은 혜준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존중? 네가 지금 나한테 존중하라고 했어? 예. 와, 대박. 경비원이 변호사한테 존중하라고? 저도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 사람이지. 근데 급이 다르잖아. 내가 변호사고 너는 경비원이야. 그게 현실이야. 알겠어? 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거리가 30cm도 안 됐습니다. 아, 내가 지금 진짜 화났어. 근데 네가 말대꾸를 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혜주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고객님, 제발 진정하시고 올라가시죠. 진정? 내가 진정을 해? 그 순간, 탁! 도윤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혜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경비실의 소리가 울렸습니다. 혜준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73살 노인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CCTV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밖에 있던 청소 아주머니 한 명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손을 보며 헛웃음을 쳤습니다. 아, 미안. 손이 나갔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미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혜주는 뺨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괜찮아? 많이 아파? 그럼 병원 가. 내가 돈 줄게. 그는 지갑을 꺼내 5만 원권 지폐 2장을 경비 책상에 던졌습니다. 휙! 지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거 받아. 병원비야. 그리고 입 닥치고 있어. 알겠지? 혜주는 바닥에 떨어진 10만 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윤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경비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쿵! 문이 닫혔습니다. 경비실엔 혜준만 남았습니다. 혜준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뺨을 만졌습니다. 따끔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런 신분으로 맞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혜주는 CCTV를 올려다봤습니다. 까만 렌즈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혜주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끝났구나. 무엇이 끝난 걸까요? 그의 평범한 일상이? 아니면 도윤의 인생이? 30분 후, 빌딩 1층 로비. 청소 아주머니가 다른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기요, 아까 경비실에서 큰일 났어요.
뭔데요? 27층 변호사가 경비 할아버지 뺨을 때렸어요. 뭐라고요? 진짜예요. 제가 봤어요. 손으로 뺨을 탁 쳤어요. 헐, 진짜요? 네. CCTV에도 다 찍혔을 거예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12층 IT 회사, 19층 회계법인, 23층 컨설팅 회사, 빌딩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들었어? 27층 변호사가 경비원 때렸대. 헐, 진짜? 응. 주차 차단기 늦게 열렸다고. 미쳤네. 그것 때문에 사람을 때려? 원래 그 변호사 성질 더럽기로 유명하잖아. 그래도 그렇지. 70 넘은 노인을 때리다니. 빌딩 관리사무소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관리소장이 급히 경비실로 내려왔습니다. 정경비님 괜찮으세요? 해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CCTV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폭행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해주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해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관리소장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순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해준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관리소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오후 5시 도윤은 27층 사무실에서 미팅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미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족했고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도윤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는 동료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야, 오늘 저녁 한잔 할까? 좋지.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오늘 경비 할아버지 한 대 갈겼어. 뭐? 왜? 아, 짜증나서. 차단기 늦게 열었어. 미쳤어? 그것 때문에 때려? 에이, 별거 아니야. 그냥 뺨 한 대 친 거지 뭐. 야, 요즘 그런 거 CCTV 다 찍히잖아. 찍히면 어때? 합의금 주면 되지. 도윤은 태연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도윤은 경비실을 힐끗 봤습니다. 해주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코웃음을 치고 지나쳤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오후 11시 해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평짜리 원룸. 그는 경비복을 벗고 낡은 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30년 전 사진. 사진 속엔 검은 법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대법원 청사 앞. 대한민국 대법관 임명장을 받던 날. 해주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들통나는구나. 그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까만 천장. 해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지겠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이 퍼지면 누군가는 자신을 알아볼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평범한 삶은 끝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시원했습니다. 73살 경비원으로 살면서 처음으로 스스로를 지켰으니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도망치지도 않았으니까요. 해주는 잠들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풍 전야의 고요였습니다. 4월 24일 수요일 아침 7시 해주는 언제나처럼 경비실에 출근했습니다.
경비복을 입고 명찰을 달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빌딩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비실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수군수군. 소문이 더 퍼진 거였습니다. 혜주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9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까만색 제네시스 지구10. 혜주는 평소처럼 차단기를 열어줬습니다. 차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차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56살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었고 넥타이는 단정했습니다. 그는 경비실로 걸어왔습니다. 혜주는 문을 열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문을 열기 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혜준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정 대법관님? 혜준은 굳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56살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정혜준 대법관님 맞으십니까? 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황급히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법관님, 저 기억하십니까? 25년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었던 김민수입니다. 혜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민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대법관님, 왜 이런 곳에 계십니까? 연락이 끊긴 지 7년째인데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혜주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서요. 민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용히 사신다고 경비 일을 하십니까? 대한민국 대법관 출신이. 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다급히 말했습니다. 대법관님, 제가 어제 소문 들었습니다. 누가 대법관님을 때렸다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 감히? 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간다고요? 대법관님,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저는 이제 대법관이 아닙니다. 그냥 경비원입니다. 말씀 마십시오.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법관님은 평생 대법관이십니다. 법복을 벗었어도 그 품위는 남아 있습니다. 혜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품위요. 품위가 무슨 소용입니까?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대법관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알려야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법조인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게 제 의무입니다. 민수는 이미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혜주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오전 10시 민수의 전화 한 통이 법조계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판사님. 저 김민수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가? 정혜준 대법관님을 찾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강남 오피스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경비원? 정혜준 대법관님이? 네. 그리고 어제 누군가 대법관님을 폭행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가? 27층 로펌 변호사입니다. 박도윤이라는 자입니다. 알겠네. 내가 직접 가겠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또 다른 전화가 걸렸습니다. 이번엔 검찰청으로. 여보세요, 부장님.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긴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뭔가? 정혜준 전 대법관님 소식입니다. 정 대법관님? 네.
그분이 지금 경비원으로 일하시는데 어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검찰 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가해자 신원 확인됐나? 박도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네.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네. 전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대검찰청, 법무부. 한 통의 전화가 10통이 되고 10통이 100통이 됐습니다. 법조계 전체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혜주는 경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밖이 이상했습니다. 주차장에 고급 세단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네시스, BMW, 벤츠. 평소엔 많아야 3대, 4대였는데 지금은 12대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모두 정장을 갖춰 입었고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경비실로 걸어왔습니다. 혜주는 알았습니다. 시작됐구나.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54살 남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습니다. 그는 혜준을 보자마자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님, 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어떻게 알았나? 김민수 변호사가 연락했습니다. 그랬군. 선배님, 왜 이런 곳에 계십니까? 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장판사는 경비실을 둘러봤습니다. 좁고 낡고 어두운 공간.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이 일하던 곳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선배님, 저희가 모시러 왔습니다. 아니네. 자네들은 돌아가게. 하지만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걸세. 부장판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경비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해준 대법관님 계십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검찰청 검사, 법무부 국장. 그들은 하나같이 경비실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법관님, 선배님, 스승님. 혜주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의 제자였던 사람들, 함께 법정에 섰던 동료들, 이제는 모두 대한민국 사법부의 핵심이 된 사람들. 혜주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4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경비실 밖엔 이미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공무원. 그들은 하나같이 정중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대통령이라도 기다리는 것처럼. 빌딩 직원들은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왜 저렇게 많이 와? 경비실 앞에 왜 저래?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졌습니다. 혜주는 경비실 안에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배님, 저희는 선배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냥 경비원입니다. 모실 필요 없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61살의 대법원 판사 이창호였습니다. 그는 혜준의 20년 후배였습니다. 정혜준 선배님, 우리는 선배님이 어디 계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선배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혜준은 창호를 바라봤습니다. 창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님을 폭행한 자가 변호사라는 사실이 더욱 치욕스럽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을 어긴 겁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용서했네. 선배님은 용서하셨어도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선배님, 평생 정의를 위해 사셨습니다. 약자를 지키고 부정을 단죄하셨습니다. 그런 선배님이 폭행을 당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혜주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들, 이러지 말게. 선배님, 그만 돌아가게. 나는 괜찮네. 하지만 창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나를 틀었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경비실 안, 도윤이 혜준의 뺨을 후려치는 장면. 탁!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혜준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는 모습, 도윤이 돈을 던지는 장면. 모든 게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창호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 영상을 보십시오. 이게 정의입니까? 혜주는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창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희는 이 영상을 언론에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박도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겁니다. 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지 말게. 왜 그러십니까? 이건 나와 그 사람의 일일 뿐이네. 아닙니다. 창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문제입니다. 변호사가 약자를 폭행했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면 대한민국에 정의는 없는 겁니다. 주변에 모인 판사, 검사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주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네. 자네들 마음대로 하게. 감사합니다, 선배님. 창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허리를 숙였습니다. 혜주는 다시 경비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같은 시각 27층 서울중앙법률사무소. 도윤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제 미팅도 성공했고 오늘 또 다른 큰 계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야,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글쎄, 일식? 좋지.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펌 대표 변호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대표 변호사 최진수, 62살이 급히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박도윤 변호사, 당장 내 방으로 와. 도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데요? 당장 와.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황급히 일어나 대표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놈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대표님? 무슨 말씀이세요? 경비원 때렸다며? 아, 그게 뭐가 그게야? 너 지금 누굴 때린 줄 알아? 그냥 경비원이잖아요. 그냥 경비원? 진수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도윤에게 던졌습니다. 읽어봐. 지금 법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엔 단체 카톡방이 떠 있었습니다. 서울 변호사 모임. 8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가입된 방이었습니다. 메시지가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야, 들었어? 박도윤이 정해준 대법관님 때렸대. 뭐? 정해준 대법관님? 응. 지금 경비원으로 일하시는데 그 새끼가 때렸대. 미쳤네. 완전 끝났다. 변호사 자격 박탈감이지. 당연하지. 대법관님을 때렸는데 CCTV 영상 돌아다닌다던데. 진짜? 어디서 봐? 곧 뉴스에 나올 거래.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대법관? 그래, 대법관. 정해준 전 대법관.
법조계에서 신처럼 모시는 분이야. 도윤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진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이제 끝났어. 우리 로펌도 끝났어. 다 내 때문에. 네, 대표님. 당장 짐 싸. 지금 즉시 나가. 예. 내가 여기 있으면 우리 로펌 전체가 매장당해. 당장 나가.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수는 책상을 쾅 쳤습니다. 당장 안 나가? 도윤은 비틀거리며 방을 나왔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모두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옆 책상 동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대법관님 때린 거야?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미친놈. 도윤은 박스에 짐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로펌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비실 앞에 도윤은 그들을 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판사, 검사처럼 보이는 사람들. 도윤의 다리가 굳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경비실을 지나칠 때 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준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빌딩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후 1시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YTN 뉴스 긴급 속보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에서 30대 변호사가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는 전직 대법관 정혜준 씨로 현재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도윤이 혜준의 뺨을 때리는 장면, 돈을 던지는 장면, 모든 게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아나운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가해자는 서울 유명 로펌 소속 박모 변호사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는 큰 충격에 빠졌으며 변호사협회는 긴급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JTBC 뉴스도 보도했습니다. 정혜준 전 대법관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하며 부정부패를 강력히 단죄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특히 대기업 비리 사건과 정치인 뇌물 사건에서 엄정한 판결로 국민적 신망을 얻었습니다. MBC 뉴스 정 전 대법관은 7년 전 갑자기 은퇴한 뒤 행방이 묘연했는데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 인사들은 왜 그가 경비원으로 일하게 됐는지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SBS 뉴스 가해자인 박모 변호사는 소속 로펌에서 즉시 해고됐으며 현재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자격 정지 및 박탈을 검토 중입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모든 채널에서, 모든 포털 사이트에서 정혜준, 박도윤, 경비원 폭행, 전직 대법관,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이 사건이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와, 대법관님을 때렸다고? 미친 거 아냐?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함. 당연히. 저 경비원 할아버지가 대법관이셨다니. 진짜 놀랍다.
근데 왜 대법관이 경비 일을 하시는 거지? 그게 더 궁금함. 무슨 사연이 있는 거 아냐? 어쨌든 때린 놈은 끝났다. 법조계적으로 돌린 거임. CCTV 보니까 진짜 화나네. 저렇게 약자를 때리다니. 10만 원 던진 거 봤음? 완전 쓰레기네. 대법관님한테 10만 원? 키읔키읔키읔 개웃기네. 저 변호사 이제 평생 일 못할 듯. 같은 날 오후 3시. 도윤은 집에 있었습니다.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채널에서 자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의뢰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죄송하지만 계약 취소하려고요. 네. 왜요? 뉴스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분과 일할 수 없습니다. 끊겼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다른 의뢰인이었습니다. 박 변호사, 우리 계약 해지합시다. 잠깐만요, 설명할게요.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끊겼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10통, 20통, 30통, 모두 계약 해지 통보였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탕! 핸드폰이 벽에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냥 경비원 한 명 때린 것뿐인데, 차단기가 늦게 열려서 화가 났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거야? 도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때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사람이 법조계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었고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입니다. 박도윤 변호사님 맞으십니까? 네. 폭행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도윤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 바로요. 잠깐만요. 제가 변호사 선임할 시간 좀. 그건 조사 후에 하셔도 됩니다. 일단 동행해 주십시오. 도윤은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로비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도윤 변호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왜 대법관님을 때리셨습니까?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4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대한변호사협회 회의실 20명의 변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긴급 징계위원회였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도윤 변호사 징계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한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폭행입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전직 대법관이십니다. 이건 법조계 전체의 수치입니다. 다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CCTV 영상을 봤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시 변호사 자격을 정지해야 합니다. 또 다른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정지가 아니라 박탈해야 합니다. 이 정도 사안은 영구 제명이 맞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박도윤 변호사 자격 정지 및 박탈 징계를 찬성하시는 분? 20명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박도윤 변호사는 즉시 변호사 자격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영구 박탈을 검토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법조계의 기강이 바로 서길 바랍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한 기자가 혜준을 찾아왔습니다.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김현우 45살이었습니다.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혜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기자 김현우입니다. 잠깐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대법관님,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경비 일을 하시게 됐는지. 개인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돌아가십시오. 혜준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현우가 급히 말했습니다. 대법관님, 저는 20년 전 대법관님이 판결하신 사건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전자 비리 사건 기억하십니까? 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현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수백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었습니다. 모두가 집행유예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님은 실형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감동했습니다.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봤습니다. 혜준은 천천히 현우를 봤습니다. 현우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대법관님, 저는 선정적인 기사를 쓰려는 게 아닙니다. 대법관님의 진짜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왜 이곳에 계신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현우는 경비실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낡은 공간. 혜준은 의자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혜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권력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법관으로 살았습니다. 판사, 부장판사, 대법관. 평생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존경했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로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제 직위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도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대법관 정혜준을 보고 있다는 것을. 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진짜 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지위도 없는 한 사람으로. 그래서 경비 일을 선택하신 겁니까? 네. 아무도 저를 몰라보는 곳. 그저 73살 노인으로만 대해주는 곳. 그게 저한텐 자유였습니다. 현우는 메모했습니다. 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3년 동안 일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구두를 닦고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혼자 식사하는 살. 평범했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모든 게 끝났군요. 네. 그렇게 됐네요. 후회하십니까? 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후회는 없습니다. 그 변호사가 저를 때렸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제 모습을 지켰습니다. 대법관 정혜준이 아니라 경비원 정혜준으로. 현우는 감동했습니다. 대법관님. 혜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들통났네요. 이제 다시 정혜준 대법관으로 돌아가야겠죠. 그게 싫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법관님, 박도윤 변호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네, 권력에 취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변호사라는 이유로 상대가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한 겁니다. 하지만 그건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직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대법관님, 하지만 법조계는 이미 움직였습니다. 제가 막을 수 없을 겁니다. 혜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4월 26일 금요일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대법관에서 경비원으로 정해준의 3년. 권력 없는 삶, 그게 제게 자유였습니다. 기사는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댓글, 진짜 대단한 분이시다. 존경스럽다. 저런 분이 진짜 어른이지. 권력을 내려놓고 평범하게 사신 거 정말 멋있다. 근데 그런 분을 때린 박도윤은 진짜, 박도윤 완전 끝났네. 당연한 거지만 대법관님이 오히려 가해자를 불쌍하다고 하시다니 품격이 다르시네. 진짜 대법관이시다. SNS도 난리였습니다.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 정해준 대법관. 인스타그램엔 혜준의 젊은 시절 사진이 퍼졌습니다.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서 있는 모습.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짜 멋있으시다. 이런 분이 우리나라를 지키신 거구나. 박도윤은 평생 후회하며 살 듯. 유튜브엔 혜준 관련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정해준 대법관의 전설적인 판결 모음. 대기업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정치인 뇌물 사건에서 무죄를 뒤집은 사건. 조회수가 100만, 200만, 300만을 넘어갔습니다. 댓글도 폭발했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분이시다. 대법관으로 다시 모셔야 하는 거 아냐? 나라에서 모셔야지. 반면 도윤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박도윤 집 앞엔 항해 문자가 쌓였습니다. 사과하라. 변호사 자격 박탈해라. 감옥 가라. 도윤은 집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밖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집 앞엔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고 갔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모든 채널에서 해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넌 이제 우리 집안 사람 아니야. 끊겼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가족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법조계 인사 50명이 모였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레스토랑.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둥글게 앉았습니다. 대법원 판사 이창호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해준 선배님을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선배님은 평생 정의를 위해 사셨습니다. 부정부패를 단죄하고 약자를 보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배님이 경비원으로 일하시다가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창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우리의 수치입니다. 우리의 스승이 폭행당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모두가 외쳤습니다. 창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도윤은 이미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곧 형사처벌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한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박도윤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최대한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다른 판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에서도 엄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변호사 한 명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법조계 내부의 갑질 문화를 근절하는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박수쳤습니다. 창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법조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권력으로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문화,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 이 모든 걸 바꿔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것이 정해준 선배님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50명의 법조인들이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그들은 다짐했습니다. 정의를 지키겠다고,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그리고 정해준이 보여준 품위를 이어가겠다고. 4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2부 박도윤 폭행 사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만석이었습니다. 기자들, 법조인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200명이 넘게 몰려들었습니다. 법정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장 대신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10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방청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그 변호사야? 완전 망가졌네. 당연하지. 인생 끝난 거야. 도윤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60살의 베테랑 판사 한준석이었습니다. 준석은 냉정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내려다봤습니다. 피고인 박도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피고인은 2024년 4월 23일 서울 강남구소재 오피스 빌딩에서 경비원 정혜준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검사 측 의견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석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태준, 48살이었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폭행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차단기가 5초 늦게 열렸다는 이유로 73세 노인을 폭행했습니다. CCTV에 모든 장면이 기록돼 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도윤이 혜준의 뺨을 때리는 장면, 돈을 던지는 장면,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더욱 악질적인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던지며 입을 막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폭행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모독한 행위입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준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변호사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법을 어기고 약자를 폭행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조계 전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태준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구형합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 의견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석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국선 변호인이었습니다. 도윤은 이미 모든 변호사로부터 외면받았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였습니다. 관대한 처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변호인조차 도윤을 변호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재판장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대법관님이신 줄도 몰랐고 그 순간 방청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문제야. 이 XX야. 한 시민이 소리쳤습니다. 대법관이든 경비원이든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폭행이 문제지.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다시 한번 소란 피우시면 퇴정 명령하겠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제가 변호사라는 이유로, 상대가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했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정 한가운데서.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윤은 비틀거리며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 정혜준 씨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탄원서를 읽었습니다. 저 정혜준은 피고인 박도윤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 또한 우리 사회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관대한 처분 부탁드립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라도 엄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박도윤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합니다. 도윤의 몸이 무너졌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탄원과 피고인의 반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2년을 부과합니다. 도윤은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300시간, 40시간의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탕, 패정. 재판은 끝났습니다. 같은 날 오후, 혜주는 경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빌딩 관리소장이 찾아왔습니다. 정경비님, 정말 그만두시는 겁니까?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저를 알아봅니다. 경비원이 아니라 전직 대법관으로. 그럼 의미가 없습니다. 관리소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아쉽습니다. 혜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3년 동안 평범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관리소장이 떠나고 혜주는 경비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구두약, 바늘과 실, 작은 수첩. 하나하나 박스에 담았습니다. 벽에 걸린 명찰을 떼었습니다. 정혜준, 경비원. 3년 동안 달고 다닌 명찰이었습니다. 혜주는 명찰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넣었습니다. 경비복을 벗었습니다.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회색 바지에 베이지색 재킷, 거울을 봤습니다. 경비원이 아닌 그냥 73세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혜주는 박스를 들고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대법관님 가시는 겁니까?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떠나려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니, 제가 감사했습니다. 한 청소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법관님,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고마웠어요. 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혜주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빌딩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혜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그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3년 동안 매일 출근하던 길을 이번엔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퇴근이었습니다. 5월 5일 일요일 오전 9시 도윤은 사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노인요양원 300시간의 봉사 중 첫날이었습니다. 봉사활동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박도윤 씨, 오늘부터 어르신들 식사 보조와 청소를 담당하시면 됩니다. 네. 도윤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식당으로 갔습니다. 50명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70대, 80대였습니다. 도윤은 식판을 들고 배식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83살 할머니였습니다. 식사 나왔습니다. 도윤은 식판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갑자기 혜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73세, 떨리는 손, 자신이 때린 뺨, 도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 할아버지 앞으로 갔습니다. 78살이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했습니다.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식을 마치고 도윤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도윤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박도윤 씨, 첫날 고생하셨어요. 어떠세요? 도윤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물 묻고 거칠어진 손. 한 달 전만 해도 이 손으로 비싼 만년필을 들고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이제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도윤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저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의뢰인, 경비원, 청소부.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담당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르신들을 보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나이 드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담당자는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깨달으셨다면 됐어요. 앞으로 잘하시면 돼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인터넷에 혜준을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혜준 전 대법관 경비직 사임. 앞으로의 행보는 아직 미정. 도윤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봤습니다. 대법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존경스러운 분. 박도윤은 평생 죄책감 안고 살겠지. 마지막 댓글을 보고 도윤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네. 평생 안고 살겠습니다.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사회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300시간은 이미 채웠지만 스스로 자원봉사를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요양원의 정식 자원봉사자가 됐습니다. 주 3회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은 도윤을 좋아했습니다. 도윤아, 오늘도 왔구나. 네, 할머니. 오늘 식사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우리 도윤이.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행복했습니다. 오후 4시 봉사를 마치고 도윤은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노인 한 명이 보였습니다. 73세였던 그 사람은 이제 74세가 됐습니다. 정혜준이었습니다. 도윤은 멈췄습니다. 혜준도 도윤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5미터 거리. 시간이 멈췄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대법관님. 혜준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동안 매일 후회했습니다. 제가 대법관님께 한 짓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혜주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혜주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용서합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혜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1년 동안 변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요양원에서 봉사하는 모습,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대하는 모습,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대법관님,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과거의 박도윤은 죽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도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혜주는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사십시오. 당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네, 네. 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관 회의실, 13명의 대법관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석 대법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법조계 인권 개선 방안입니다. 한 대법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혜준 전 대법관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 내부의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대법관이 말했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는 갑질 신고센터를 설치했고 50건의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또 다른 대법관이 덧붙였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법조인 인권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모든 판사, 검사, 변호사가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수석 대법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논의할 안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혜준 전 대법관을 법조계 고문으로 모시는 건 어떨까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대법관이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정 대법관님은 우리 모두의 스승이십니다. 다른 대법관도 동의했습니다. 그분의 품위와 정신을 후배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석 대법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13명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결정됐습니다. 정혜준 전 대법관을 법조계 고문으로 추대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5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혜준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혜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법원 판사 이창호가 서 있었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들어오게.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호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선배님, 대법원에서 결정했습니다. 선배님을 법조계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혜주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네들 뜻은 고맙지만 사양하겠네. 왜 그러십니까? 나는 이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네. 창호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 후배들이 선배님을 필요로 합니다. 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네, 내가 왜 경비 일을 했는지 아나? 권력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일세. 평생 권력의 중심에 있었네. 사람들이 절 두려워했고 떠받들었지. 하지만 그건 진짜 나를 본 게 아니었네. 선배님,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처음으로 진짜 내가 됐네. 아무도 몰라보는 한 사람. 그게 좋았네. 창호는 침묵했습니다. 혜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끝났네. 이제 모두가 절 알아보니까. 그럼 다시 권력의 세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떠나야겠네. 어디로 가실 겁니까? 모르네. 어디든 조용한 곳으로. 창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선배님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고맙네. 하지만 선배님. 응? 선배님은 떠나셔도 선배님이 보여주신 것은 남습니다. 권력보다 품위가 중요하다는 것. 지위보다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창호가 떠나고 혜주는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6월 15일 토요일, 강원도 속초의 작은 마을.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작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혜준이 이사 온 지 2주가 됐습니다. 집은 단층 주택 15평 정도였습니다. 작은 마당에 텃밭을 가꿀 수 있었습니다. 혜준은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흙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혜주는 처음으로 흙을 만져봤습니다. 평생 법전만 만지다가 이제는 흙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오전 9시,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시죠?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서울에서 왜 이런 시골로 오셨어요? 조용해서 좋습니다. 하, 그렇긴 하죠. 근데 이름이 뭐예요? 정혜준입니다. 아, 정혜준 씨. 잘 부탁드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혜준은 라면, 달걀, 우유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새로 이사 온 74세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혜주는 좋았습니다. 오후 3시, 혜주는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 철썩. 혜주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창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선배님. 잘 지내십니까? 잘 지내네. 속초는 어떻습니까? 좋네. 조용하고 평화롭네. 다행입니다. 선배님,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박도윤 씨, 요즘 요양원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답니다. 많이 변했대요. 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선배님 덕분입니다. 아니네. 그 친구 스스로 변한 걸세. 두 사람은 잠시 더 통화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혜주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박도윤. 1년 전 자신의 뺨을 때린 사람. 하지만 이제는 변한 사람. 혜주는 기뻤습니다. 처벌보다 변화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해가 졌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혜주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책을 읽고 잠들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2026년 4월 23일 수요일,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2년이 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그 오피스 빌딩 1층 로비에 작은 동판이 설치됐습니다. 정해준 대법관 기념패. 품위는 지위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온다. 우리는 이곳에서 일했던 정해준 대법관을 기억한다. 동판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27층 로펌은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IT 회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경비실엔 새 경비원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그는 동판 앞을 지나가며 묵념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혜준의 사진이었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모습, 액자 아래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새 경비원은 그 문구를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속초. 혜주는 여전히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텃밭은 무성해졌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가 자랐습니다. 혜주는 매일 아침 텃밭을 가꿨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인사하고 바닷가를 산책하고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 창호가 전화했습니다. 선배님, 잘 지내십니까? 잘 지내네. 요즘 법조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갑질 사건이 90% 줄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아니네. 다들 깨달은 걸세. 권력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네, 선배님. 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서울 은평구 노인요양원. 도윤은 여전히 매주 3회씩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과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산책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 요즘 표정 좋아졌다. 그래요? 응. 처음 왔을 땐 어두웠는데 이제는 밝아.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뭐가? 할머니들이 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할머니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도윤이.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년 전 그는 혜준의 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변한 겁니다. 진짜로. 그날 밤 도윤은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2026년 4월 23일. 2년이 지났다. 그날 내가 저지른 일을, 대법관님의 뺨을 때린 일을. 나는 변했다. 아니, 변하고 있다. 아직도 매일 반성한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간다. 대법관님이 가르쳐 주셨다. 용서를, 품위를, 그리고 진짜 사람이 되는 법을. 나는 평생 그 가르침을 잊지 않을 것이다. 도윤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속초. 혜주는 마당에 앉아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74년을 살았습니다. 법관으로 30년, 경비원으로 3년, 이제는 그냥 한 사람으로. 혜주는 만족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지위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평범하게, 품위 있게, 그렇게 사는 것. 그게 혜준이 원하던 삶이었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수천 개, 수만 개. 혜준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가 된 것 같네.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경비원의 뺨이 아니라 정의의 뺨을 때린 셈이었다. 박도윤은 한 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한 대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정혜주는 한 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대로 법조계를 바꿨습니다. 처벌보다 중요한 건 변화였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건 용서였습니다. 권력보다 중요한 건 품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박도윤은 변했습니다. 법조계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정혜주는 드디어 진짜 자유를 찾았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품위 있게, 조용히, 그리고 진심으로